안녕하세요. 오늘 4강 토론과 협의라는 주제로 수업을 맡게 된 이재현입니다. 국제회의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주제를 맡았고 그리고 어떤 국가를 맡았는데 어디서 뭘 검색해야 되고 토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발언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조사하기예요. 조사하기는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주제는 회의 의제가 무엇인가, 이 회의 주제를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어디서 무엇을 찾으면 되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국가는 내가 대표할 국가를 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가 좀 생소하신 학생도 있으실 거고 많이 들어본 국가를 배정받은 학생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뭘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결책이 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주제는 범위가 넓은 것과 범위가 좁은 것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속 가능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시면 특히 사회과에서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를 많이 들으셨을 테고,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온실효과라든지 그린 뉴딜이라든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대신 해결책도 굉장히 많은 거죠. 반대로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볼게요. 비국가 행위자의 대량 살상 무기 사용에 대한 유엔의 역할. 자, 학생들 중에 비국가 행위자가 뭔지 아는 학생 계신가요? 아니면 대량 살상 무기 들어본 학생 아마 적을 거예요. 왜냐면 사회국가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언론에서도 다루긴 하지만 빈도가 적죠. 이런 주제는 주제가 좁고 어려워요. 대신 해결책이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문제의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기후변화는 모두가 걸려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협소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제의 넓이와 어떤 복잡함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주제를 그럼 어떻게 어디서 조사할 건가 라는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 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핵심 문제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아까 대량 살상 무기 또는 기후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야? 대량 살상 무기가 뭐야? 이 무기가 세계에 존재하는 게 어떤 문제가 돼? 라는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하시는 것과 그냥 모르니까 포털에 한번 검색을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1번 핵심 문제를 파악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과정을 잡으셔야 된다. 2번 문제의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원인은 조사 들어가기 전에는 안 나오겠죠. 기후변화의 원인은 뭘까요?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조사할 때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발언할 때 얘기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세 번째, 주요 논쟁을 파악해야 돼요. 논쟁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 단어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논쟁을 파악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제회의는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국가들이 와서 서로 다른 의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를 봐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나는 회의예요. 그러면 논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요 논쟁을 파악하고 내가 어떤 입장인지까지 알고 있으면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핵심 문제는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기후변화를 많은 들이 이제 온실효과로 알고 계실 텐데, 온실효과로 기후 굉장히 변하게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해수면이 높아지면요, 태평양에 있는 어떤 국가들은 해수면과 그 지면 사이의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무슨 얘기냐면 해수면이 높아지면 섬이 물에 잠기게 돼서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행위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는 우리가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둘째, 문제의 원인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는데 기후변화의 경우 어떤 원인이 있느냐고 하면, 첫째,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돼요. 정부가 지금까지는 100을 기업에서 배출했었는데 100 안 되고 이제 50으로 줄여
라고 규제를 해서 줄여야 되는데 화석연료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한국에서 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차들,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휘발유를 열심히 태워서 아직도 이산화탄소를 허공에 내뿜고 있어요. 이런 문제의 원인들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원인을 얘기했지만 다른 원인들도 있거든요. 셋째, 주요 논쟁을 파악해라. 이게 제일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요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것이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언론에서 아마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탄소를 우리가 더 이상 내뿜지 않겠다라고 국가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이 녹색이라는 뜻이잖아요. 뉴딜은 어떤 정책 종류의 이름입니다. 그럼 그린 뉴딜, 기후 정책. 우리가 탄소를 이제 내뿜지 않겠다라고 규제를 하는 어떤 방법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있느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스크림 맨날 먹어서 살이 쪘는데 내일 갑자기 나는 아이스크림 더 이상 먹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제대로 된 발표냐? 여기에 어떤 실효성이 있고 정부가 돈을 써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돈이 결국은 기업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둘째,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전기 쓰는 양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태양과 보통은 그 풍력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원자력 에너지가 중요한 변수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 원자력 에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탈원전 선언했거든요. 안 쓴다고 얘기했어요. 안 쓴다고 얘기한 국가가 해외에도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안 써야 되는지 아니면 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끼리도 의견이 달라요. 이런 경우에 이 회의에서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얼마만큼 조사해서 이 의견을 발표할 것인지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배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한 예만 드리면 세금을 걷는데 기업에다 걷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한테 그 소비자한테 걷을 수 있어요. 두 개는 경제적 부담이 달라요. 한쪽은 기업이 억울해야겠죠. 한쪽은 소비자들이 억울해할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별로도 입장이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논쟁들을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나까지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일단 한글로 검색을 하세요. 영어로 내가 발언을 해야 된다고 영어로 먼저 검색을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UN의 어떤 문서 그러니까 국제연합의 그 공식적인 문서 같은 것은 굉장히 외교적이고 수사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지식백과라든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대신 그냥 복사 붙이기 하거나 그냥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원인,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논쟁. 이 세 가지를 내가 머릿속에 넣고 내 세 가지를 정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 웹사이트에 이 정보가 굉장히 시각화가 잘 돼 있어요. 잘 보기 좋게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사진도 있고 통계도 굳이 논문을 찾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 논문에 의하면 이런 통계가 있다라는 정보를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들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신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편파적일 수가 있어요. 특정 기관이나 특정 시민단체의 경우는 어떤 정치적 입장 아니면 이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개, 3개 정도 웹사이트를 살펴보시고 가장 믿을 만한 데를 아니면 내가 이름을 들어봤다, 공신력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곳을 선택해서 거기 있는 정보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언론 기사인데요. 언론 기사를 조사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특정 포털이나 이제 G 포털, N 포털 등에서 이제 언론 기사를 검색을 하시면 기사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럼 여기서 검색을 하다가 바로 길을 잃죠. 기후 변화를 바라보는 각도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키워드, 최근의 이슈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기사 몇 개 보다 보면 이게 너무 많다,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제목이 확 띄는 거 제가 이제 골라본 예시는 특정 언론에 직으로 구하는 의외의 방법 6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럼 이건 내가 해결책 조사할 때 이 기사를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것을 찾는다라고 검색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교육 영상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게 글으로 학생들이 아무리 많은 거 봐도 영상으로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를
그 그림을 이해하고 그 실제로 영상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글만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가끔씩 놀라는 게 학생들이 단어 많이 알아요. 사회과에서 배웠고 언론에서 많이 알았고 굉장히 잘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나라에 있는데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으세요? 어떤 의견을 가질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아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짧은 것들을 이제 신뢰도가 있을 만한 것들을 그리고 이제 학생이 재밌을 만한 이해하고 재밌을 만한 거를 잘 찾아보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의자에서 핵심 단어를 가지고 검색하시면 좀 더 좋아요. 검색 한 번 해보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온다고 그냥 멈추지 마시고 네, 해결책, 기후변화 해결책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양한 것들이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해결책 중에 탄소세라는 게 있어요. 탄소를 발생하면서 만들어낸 물품에다 세금을 매겨서 소비자가 살 때 좀 더 비싸게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러면 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내놓는 건데 기후변화 해결책이라고 검색을 해서 탄소세가 안 나오는 경우는 그럼 내가 대회장에 계속 갔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준비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에서 나오는 것들을 핵심 단어를 찾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더 좋아요. 탄소세 논쟁, 탄소세 기후변화 논쟁 이런 식으로 검색어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내가 공부해서 배운 것들을 직접 사용해서 검색을 하시면 좋겠다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조사하신 내용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회의장에 가면 다 까먹습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줌으로 많이 하잖아요. 내 눈앞에 바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내 컴퓨터에 어디 파일에 저장돼 있다. 줌이 이미 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로 막 뭔가를 찾아내서 막 거기서 다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컴퓨터를 이용하든 노트를 이용하든 그 문제 원인 논장에 대해서 최소한 본인의 언어로 한 문단씩 정리를 한 다음에 링크를 남겨놓고 이거를 뽑든지 아니면 노트에 정리하든지 근데 바로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거의 장담하건데 회의 때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까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검색하는 법, 자료 조사하는 법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제 조사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국가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간단히 또 살펴볼 거예요. 국가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회 참석할 때 에티오피아를 맡은 적도 있고 멕시코를 맡은 적도 있어요. 한국 대표를 맡으신 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 쉽잖아요. 그냥 사회교과에서 배운 내용 아니면 그냥 한국어로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와요. 그럼 특정 국가들을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검색을 해야 되느냐? 두 개예요. 첫째, 이 국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둘째, 이 논쟁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예시를 들어서 살펴볼 텐데 한국 예시인데 이 국가의 특징이라는 게 예를 들면 한국이라고 해서 우리는 전통 문화가 유구하고 유교 중심의 문화이고 뭐 불교가 발달했고 이런 것들을 특징이라고 잡고 회의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초심자의 경우에는. 그 경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나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문화적인 측면, 재밌는 측면, 멕시코라면 난 타코 안 먹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이제 우리 나아가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특징은 그런 음식, 문화 이런 것들보다는 이 주제에 관한 특징인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9위입니다. 경제 사이즈도 우리 거의 10위 안에 지금 들거든요.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인 만큼 기후악당인 거죠. 기후악당이라는 용어를 언론에서 많이 쓰이는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 나쁜 나라라는 뜻이에요. 둘째,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그린 뉴딜이라는 기후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런 특징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나라고 어떤 입장에 있고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둘째, 논쟁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기후변화 그 정책을 우리나라가 채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비판에 직면했어요. 국내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그냥 말만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폰만 잡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굉장히 직면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정부 그린뉴딜, 한국 그린뉴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 우리가 전기차 어떻게 할 건지, 화석발전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왜냐면 다른 국가들 비판할 거거든요. 한국 니네 말만 그렇게 이쁘게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원자력이나 탄소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해결책은 내가 지금까지 조사를 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첫째, 우리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 배웠고 주제가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데 주제에 대해서 내 국가에 대한 입장을 조금 배웠어요. 내가 선진국인지 저개발국인지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데 우리나라 조사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기부는 어떻게 할 건데? 당장 우리 100개 국가 모여서 회의하는데 뭐 하자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대표하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 입장과 배치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죠. 만약에 한국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자력 그 에너지를 탈피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국 대표로 기후변화 회의에 나가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다시 들여와가지고 굉장히 퍼센트를 높여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입장을 내면 기존의 입장과 배치되잖아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적인 해결책을 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수준에 따라서 해결책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국제 수준이라는 거는 국가가 단일 국가가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할 거야. 너는 맘대로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 수준의 해결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펀드 조성 아니면 저개발국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국제 수준의 해결책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국가 수준에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 없앨 거야. 아니면 탄소세 늘릴 거야.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정책을 들이는 것과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100개 국가 돈 모은다는 거랑 우리 국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거랑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제 수준, 국가 수준 해결책을 구분을 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세 번째, 시민의 수준에서도 해결책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청년 기후 운동가가 있는데요. 처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나이든 정치인들과 윗세대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를 직면하고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그냥 학교 앞에서 난 기후변화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 안 가겠다 라고 시위를 시작했는데 이게 스웨덴 안에서 굉장히 큰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민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이에요. 인식을 바꿔놓는. 이것도 해결책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국가들이 모여서 이런 해결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시민단체 지원하자. 기후운동가 지원하자.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해가지고 포스터 만들고 그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그 기후변화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고민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국제, 국가, 시민 수준에서 다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결책을 조사할 때 어느 정도 다 조사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론하기, 실전 토론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토론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는 뭔가에 찬성하고 B는 뭔가에 반대해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면서 엄청 싸워요. 의견은 좁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토론 논쟁이라고 생각하는 형식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이런 형식을 양자 토론이라고 해요. 양은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양자, 그러니까 찬반 서로 그냥 싸운다 라는 토론인데 이 토론도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게 될 국제회의는 세계 국가가 몇 개죠? 거의 200개 되거든요. 200개에 되는 국가가 두 가지 입장만을 가질 거라고 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서로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기후변화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국가도 있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50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면에 잠겨서 지도상에서 사라질 나라도 있거든요. 입장이 당연히 달라요. 이런 복잡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을 양자가 아니라 다자 토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토론인 경우에는 보통은 입장이 두 개로 갈리고 이 두 개의 입장은 서로 반대돼요. 그래서 뭔가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모두가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저개발국은 니네가 산업혁명 등으로
미리미리 그 이산화탄소 배출해 놓은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공장 세웠는데 왜 우리한테 책임 떠넘겨? 이거 니네 문제야 라고 생각하죠. 이 입장은 좁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자토론은 기본적으로 입장을 좁히고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자토론은 제가 3개로 정리했는데 사실 더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선진국은 아까 입장이 말씀드렸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 경제에 대한 투자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차 산업이 엄청 뜨고 있죠.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전기차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투자를 엄청 많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국가들은 기후변화 해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경쟁력을 차지할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논쟁 거리도 다르고 참여하는 태도도 달라요. 저개발군 아까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입장이 2개가 아닌 논쟁을 다자토론이라고 한다. 둘째, 그럼 당연히 서로 강조하는 해결책이 다른 거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상품에 세금을 매기자. 대신 이게 A 국가에서는 세금을 매기고 B 국가에서는 세금을 안 매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금을 안 매긴 국가의 물품을 우리가 그냥 사오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매기자라는 식으로 입장이 정리가 되는 거죠. 반면에 신흥국은 세금을 통해서 경제에 뭔가 부담이 되는 행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개발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기술이 예를 들면 이제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라이센스를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개발국이 우리가 풍력 발전 들여오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비용에 우리한테 넘겨달라라는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죠. 이 3개의 해결책은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양자토론에서처럼 한 가지를 놓고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자토론에서는 우리의 해결책이 어떤 문제 해결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면서도 상대방이 제시한 해결책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함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토론의 양식이 다른 거죠. 마지막으로 토론이 진화한다라고 적었는데요. 보통은 양자토론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말이 계속 반복돼요. A는 A 말만 하고요. B는 B 말만 하는 거예요. A는 나는 딸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B는 난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럼 서로 막 토론하겠죠. 딸기는 몸에 좋고 초콜릿이 사실은 몸에 좋으니. 그렇지만 결국은 토론의 내용은 바뀌지 않거든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자토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도 다르고 서로 선호하는 해결책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냐에 따라서 토론이 막 진화합니다. 초반에는 A 국가의 해결책이 막 중심이 돼서 토론이 이어지다가 중반 가니까 힘이 떨어지는 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갔다가 후반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토론이 진화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전략적인 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겠죠. 나 같으면 어느 시점에 나한테 중요한 문제를 던져서 다른 국가들이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제일 먼저 회의 초반에 너무 나서게 되면 나중에 피로도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발언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발언을 하는 회의인데 나만 내 의견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굉장히 피곤해하고 이 사람은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걸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반이나 후반쯤 적절하게 또 친절하게 내 의견을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하면서 이 해결책 너무 좋은데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으니까 우리 해결책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면 훨씬 더 산뜻하게 다가갈 수 있고 토론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다자토론, 양자토론, 어려운 단어가 막 떠다녔잖아요. 다자토론 뭐냐? 첫째, 입장이 2개가 아닐 수 있어요.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리해놓은 노트 있잖아요. 정리를 들으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둘째, 강조하는 해결책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토론 주제가 초반, 중반, 후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그럼 다자토론 실전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위기 파악을 먼저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토론은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상대방만 말을 하니까 두 명이니까. 다자 토론은 많아요. 학생이 그 회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최소한 15명에서 더 많은 회의도 있어요. 뭐 5, 60명 되는 회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지, 누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죠. 둘째,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지금 토론이 정체되어 있나? 지금 토론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나? 뭔가 열심히 나서서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특정 ABC 국가만 자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은 책임 논쟁은 너무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우리 해결책을 얘기하자. 누가 기후변화를 일으켰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어요. 저개발국은 아니 근데 해결책을 제시해도 풍력발전소 들어오려면 우리나라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 돈 결국 니네한테 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경우에는 적정선을 찾아서 이 토론을 정리할 수 있는 얘기를 제시하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시를 들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너무 중요하다. 기후변화 너무 심각하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30년 지나면 해수면에 뭐 잠길 거고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책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다자 토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토론을 정리하고 다음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게 뭔가 너칭해 주는 것, 그러니까 리드해 주는 것.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회의를 임하면서 고민해 볼 것은 내가 준비한 해결책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중후반에 좀 친절하게 우호적으로 제시하라. 그리고 논쟁이 지나치게 이분법적, 이거는 이분법적인 두 명이라는 뜻이에요. 양자토론 같은 얘기예요. 논쟁이 없는 경우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심각성만 서로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뭐냐면 학생들이 준비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공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나빠요. 기후변화 나빠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경우에 적절히 토론의 방향을 제시해주면 학생들이 이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의 스피치가 짧은 경우에는 60초, 긴 경우에는 120초로 내가 혼자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구조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이걸 같이 살펴볼 거예요.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관심, 논점, 행동.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째, 일단 발언자로서 나한테 관심을 끌어야 돼요. 내가 바로 내 의견을 주장하거나 어떤 다른 의견에 대해서 바로 비판을 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이러면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감도를 높이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흥미로운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기후 배출량 9위라는 걸 아셨나요? 이러면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그래? 하면서 들어볼 수 있겠죠. 또 다른 방식은 이전에 발언했던 국가에 대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전에 발언하신 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동의한다. 저는 이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협력적, 우호적으로 관심을 끄는 거죠. 관심 끌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논점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의 스피치에서 거의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해결책을 조사했는데 너무 많아서 3개를 가져왔다고 하면 3개 다 하나 스피치에서 얘기하면 절대 다 설명 못합니다. 1개 얘기하시고 나머지 2개는 단어 언급만 하시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거 얘기해보자 라는 식으로 제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논점에서는 우리의 입장이나 이 해결책이 좋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압축적으로 핵심만 딱 전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동이라고 적어놨잖아요. 행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은 탄소세라는 정책을 시행을 고려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많은 얘기를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앞으로의 논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양자 토론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 방향 제시를 못하거든요. 내가 토론의 방향을 디자인하고 뭔가 제시한다는 것. 이거는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관심을 끌 때 저희 한국 대표가 보기에 우리 회의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해결책만 얘기하고요. 저개발국은 책임 여부만 얘기해요.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논점. 저희는 이런 논의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논의가 반복되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의 배출량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원칙적으로는 일단 인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갑시다 라고 논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해결책을 고민해 봤을 때 탄소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세를 지금 이미 시행하시는 국가, 고려하시는 국가가 많이 계실 텐데 발언을 해주셔서 우리 함께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방금 예시 얘기하는데 거의 1분 정도 걸렸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미리 정리해 간 거를 다 읽는다? 절대 다 못 읽고요. 아무도 안 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대화하듯이 60초에서 120초 사이에 편하게 얘기한다. 대신 이 구조로 갖춰서 라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다른 대표, 다른 학생들이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발언까지 했어요. 우리가 논의를 뭘 해야 되는지 제시까지 했습니다. 근데도 의견이 갈려요. 의견은 갈려야 돼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저개발국은 토론을 아무리 해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국제회의는 기본적으로 합의에서 출발하나요? 아니면 이견에서 출발하나요? 네, 국제회의는 기본적으로 이견에서 출발합니다. 합의가 아닌 이견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다들 우리가 모여서 우리 의견 같으니까 해결하자. 이게 아니에요. 의견이 다른데도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고통을 겪을 거니까 해결하자 라는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네, 많은 학생들이 협의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조율해야 돼?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경험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볼 텐데 4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의견이 다르면 일단 화를 낸다던가 저 사람은 나랑 의견이 다른데 왜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견에는 원인이 있어요. 의견이 다르면 이 의견이 다르게 된 어떤 배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의견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견을 파악했잖아요. 그럼 이견의 어떤 우리가 얼마만큼 멀리인지 가까이인지를 파악을 했고 왜 그런지 배경을 파악했으면 최소 합의점을 찾는 거죠. 이 사람이 초코 아이스크림을 무조건 먹어야 되겠대요. 난 딸기를 정말 싫어한대요. 알고 보니까 어릴 때 딸기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딸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럼 최소한의 합의점은 뭐죠? 아이스크림은 최소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대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많은 토론에서 이게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동의할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여기로 가까워질 건지를 우리가 대화 계획이라고 하고 이거를 국제회의에서는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회의를 한 번 더 하자. 아니면 실무진에서 우리가 개념 측면에서 굉장히 큰 정책들을 얘기하다가 디테일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탄소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그러니까 줄이는 거엔 동의를 했어. 그러면 얼마만큼 줄이냐는 대화 계획을 세워서 같이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만나자. 6개월에 한 번씩 만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합의된 해결책을 문서화를 시켜야 돼요. 국제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의사규칙 배우시면서 의결안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문서화를 시켜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4가지 과정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잠시 살펴볼게요. 이견 파악할 때 질문하라고 했고요. 이견 확인한 것을 다시 언어화해서 정리하는 것, 이견 확인이라고 하고요. 최소한의 합의, 아까 아이스크림 예시 들었죠? 그 다음에 이견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서화할 때 합의된 거, 좋은 것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달랐지만 이 의견의 어떤 부분이 왜 달랐는지 정리하는 거. 이것도 과정이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화 계획을 세우고 해결책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40분이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 함께 하시면서 내용을 잘 파악하셨는지 제가 퀴즈를 2개만 내볼게요.
4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